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다. 나만 믿어라, 아가. 내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을 꼭 잡고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내가 모른다니. 농담도 심하시다고 그저 병상에서 정신이 혼미해지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어느 날 밤 나는 알게 되었다. 시아버지의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남편 박준호는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2살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어요. 30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고 시부모님 병수발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에 제 인생의 전부를 이 가정에 바쳤습니다. 그랬던 제가 60이 넘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유언, 남편의 배신,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난 한 남자.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 준호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장이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중소기업 고문으로 일하며 꾸준히 수입을 올리는 사람. 술도 거의 안 하고 담배도 끊었고 주말이면 등산을 다니는 건강한 64세 남자. 동네 아줌마들은 늘 나를 부러워했다. 순영 씨는 팔자가 좋아. 저렇게 듬직한 남편 두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사이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 그걸 나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다. 준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늘 따로였다. 대화라곤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인 날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게 그냥 오래 산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30년을 버텼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준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예전엔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엔 집에 왔는데 요즘은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곤 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준호는 늘 그렇게만 말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준호가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다. 시아버지의 유언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내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발신자 미영. 준호 씨, 오늘은 못 오시는 거죠? 기다릴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영? 미영이 누구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척 태연하게 앉아 있으려 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것이다.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뒤로 나는 조용히 준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그가 집을 나서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했다.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진 영수증을 확인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영수증에 찍힌 장소들, 강남의 어느 와인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용산의 호텔 전부 나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시부모님 병수발할 때 남편은 어디 있었지?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 졸라맬 때 남편은 뭘 하고 있었지? 내가 갱년기로 밤마다 식은땀 흘리며 뒤척일 때 남편은 누구 곁에 있었던 걸까? 분노가 차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결혼이 오래전부터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이 집을 나가겠다고. 62회를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증거를 잡기 위해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미행했다. 미행이라니.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이야. 준호가 회사 미팅이라며 집을 나선 금요일 저녁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차를 따라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예약 없이 온 손님인 척 입구에서 안쪽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봤다. 창가 자리에 앉은 준호.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건 분명 연인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님 예약하셨나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니요. 잘못 들어왔어요. 나는 허둥지둥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온 뒤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었다.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앞에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다. 은발의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다. 온화한 눈매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잠깐 앉으시겠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부축해서 근처 벤치로 이끌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내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 만에 내가 입을 열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다. 골목에서 쓰러질 것 같은 분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누군가한테 크게 상처받으신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남편의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냉대, 아이들마저 다 떠나고 남은 공허함. 그리고 방금 눈앞에서 확인한 배신. 나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엉엉 울었다. 창피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한참 뒤 나는 겨우 진정하고 손수건을 돌려주려 했다. 죄송해요. 모르는 분한테 이런 모습을.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는 거죠. 남자가 손수건을 받으며 말했다.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이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평소에 나라면 거절했을 것이다.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 기분이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저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네, 그러죠. 나는 그렇게 강민수라는 남자를 따라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고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다. 재즈 피아노 선율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강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로 나를 안내했다. 국화차 괜찮으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차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무슨 차든 상관없었다. 그저 앉아있고 싶었다. 차가 나오고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찻잔만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수 씨였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말로 내뱉으니 더 실감이 났다. 목이 메었다. 오늘 처음 확인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민수 씨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다 하고 나니까 남은 게 이거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텅 빈 집하고. 나는 쓰게 웃었다. 웃기죠?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민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웃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사신 거예요. 다만 그 최선을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민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 아내도 오래전에 저를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와 떠났어요. 그때 저도 많이 무너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만 했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은 떠날 이유를 찾는 거고 남는 사람은 남을 이유를 찾는 거라는 걸. 떠나는 사람은 떠날 이유를 찾는다.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준호가 외도를 한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저 떠날 이유를 찾았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건지도. 순영 씨, 민수 씨가 나를 불렀다. 저도 처음 뵙는 분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건방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 산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찻집이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씨는 은퇴한 변호사였다. 대형 로펌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5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봉사활동과 여행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로는 혼자 살고 있다고. 자녀분은요? 딸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이 부러웠다. 나는 지금껏 내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다. 민수 씨, 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민수 씨가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늦은 때는 없어요.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가 먼저 제안했다.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실 때 연락 주세요. 저도 좋은 말벗이 생겨서 기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참 이상한 하루였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모르는 남자 앞에서 울고 그 남자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나로서 누군가와 대화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눕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다.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던 준호. 찻집에서 자신을 위해 사세요라고 말해주던 민수 씨.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니,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몰랐다. 그 뒤로 민수 씨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좋은 말벗이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조언을 구하면 신중하게 답해 주었다. 무엇보다 나를 이순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나로서. 어느 날 민수 씨가 제안했다. 순영 씨, 주말에 시간 되시면 북한산 등산 같이 가실래요? 등산이라니. 나는 평생 운동가는 담을 쌓고 살았다. 저 체력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쉬운 코스로 갈 거예요. 정상까지 안 가도 되고 중간에 경치 좋은 데서 도시락 먹고 내려와도 되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순영 씨한테 필요한 시간일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말 우리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민수 씨 말대로 쉬운 코스였다. 그런데도 나는 금방 숨이 찼다. 체력이 이렇게 약해진 줄 몰랐다. 잠깐 쉬어갈까요? 민수 씨가 근처 바위에 앉으며 말했다. 그가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여기 경치 좋죠? 고개를 들어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높은 빌딩들, 한강, 멀리 남산타워까지. 예쁘네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다들 바쁘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내려다보면 그게 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민수 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순영 씨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싶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올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민수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감기 드시면 안 되죠. 그의 손이 잠깐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뛰었다. 이게 뭐지? 나는 당황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설레다니. 민수 씨, 네, 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분노해야 정상인데 지금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 씨가 조용히 물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민수 씨랑 여기 앉아서 경치 보고 있는 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요. 네,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순영 씨랑 함께 있는 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준호의 손처럼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온기가 있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순영 씨.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직 순영 씨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꼭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하산하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끝까지 잡고 있었다.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녀가 다른 남자 손을 잡고 있다니. 객관적으로 보면 나도 남편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 뒤로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였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준호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나는 민수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미술관을 구경하고 공원을 산책했다. 가끔은 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민수 씨의 집은 한남동의 조용한 빌라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책으로 가득 찬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 그곳에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순영 씨, 이거 드셔보세요. 민수 씨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내 앞에 놓았다. 직접 요리도 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처음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 그가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다.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 못지 않았다. 다행이네요. 사실 순영 씨 온다고 아침부터 연습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호는 결혼 30년 동안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 적이 없었다.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그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아침부터 요리를 연습했다고 한다. 이게 사랑받는 기분인 걸까? 밥을 먹은 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순영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실 순영 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네, 그날 밤 골목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슬퍼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랑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알아요. 순영 씨한테는 아직 남편이 있고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저도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자꾸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순영 씨 목소리 듣고 싶고 웃는 얼굴 보고 싶고 민수 씨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순영 씨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눈이 진심을 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다. 저도요. 네,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지만 민수 씨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안전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이었다. 하지만 이중 생활은 쉽지 않았다. 매번 민수 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의 외도를 탓하면서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민수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준호에 대한 분노도 커져갔다. 민수 씨는 나를 이렇게 소중히 대해주는데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을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또 늦게 들어왔다. 회사 회식이었어.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다.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 당신, 내가 불렀다. 응? 나한테 할 말 없어? 준호가 멈칫했다. 뭔 말? 30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숨기는 거 없냐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래? 대답해. 없어. 숨기는 거 없어. 그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어차피 들을 대답은 뻔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지만 그냥 이혼하면 내가 너무 억울했다. 30년을 바쳐서 이 가정을 일군 건 나인데 바람 피운 사람은 준호인데 빈손으로 나갈 순 없었다. 민수 씨에게 상담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순영 씨, 제가 변호사 후배 중에 가정법 전문가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네. 이혼 과정에서 순영 씨가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평생 누군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늘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편에 서주겠다고 한다. 나는 민수 씨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젊고 유능한 여성이었다. 김서연 변호사, 30대 후반의 당찬 인상에 가정법 전문으로 수많은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이었다. 이순영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만 확보되면 재산 분할해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증거요? 네. 사진이나 문자 기록, 호텔 이용 내역 같은 것들이요. 혹시 확보하신 게 있으세요? 나는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들과 남편 휴대폰에서 몰래 찍어둔 문자 캡처 사진들을 건넸다. 서연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뭔가요? 남편분 명의 재산 조회 결과예요. 강민수 변호사님이 미리 부탁하셔서 조사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예요? 준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내가 전혀 몰랐던 부동산이었다. 이 아파트, 저는 처음 보는데요. 서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3년 전에 매입하신 것 같은데 등기상 소유자는 남편분 단독이고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요?
실거주자가 따로 있어요. 누구요? 정미영, 53세 여성입니다. 미영,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퍼졌다. 남편 휴대폰에 찍혀 있던 그 이름, 그 여자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네, 3년 전부터요. 머리가 하얘졌다. 3년 동안 남편은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그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30년이 아니었다. 남편은 적어도 3년 전부터 나를 속여왔다.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이순영님 괜찮으세요? 서연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니까.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이혼하면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서연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재 파악된 재산 기준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합쳐서 최소 15억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억. 네. 남편분이 숨긴 재산까지 있으니까 법원에서 유리하게 봐줄 거예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30년을 바친 대가는 받아야 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이혼 소장 접수할게요. 사무실을 나오니 민수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민수 씨 3년이래요. 네, 그 여자랑 3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내가 모르는 집에서 민수 씨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민수 씨 덕분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다. 저야말로요. 순영 씨가 제 삶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주말 민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민수 씨, 우리는 그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민수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쓰러졌다. 민수 씨, 정신 차려요. 나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니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시면서 순영이라는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분이세요? 네, 저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협심증 증상이에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병실로 들어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순영 씨, 말하지 마요. 쉬어야 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놀랐죠? 놀랐죠.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민수 씨가 힘없이 웃었다. 나 안 죽어요. 순영 씨 새 출발 지켜봐야 하는데 죽을 수 없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바보, 그런 말하지 마요. 나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민수 씨를 간호했다. 밥을 먹여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밤에는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준호에게는 친구가 아파서 간병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그는 관심도 없었다. 아내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도 묻지 않았다. 민수 씨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하는 날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영 씨,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이혼 끝나면 저랑 같이 살아주실래요? 네, 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 순영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프러포즈. 60이 넘은 나이에 프러포즈를 받다니. 민수 씨, 저 아직 이혼도 안 됐는데. 알아요. 기다릴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다만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의 눈이 진심을 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혼하면 민수 씨한테 갈게요. 민수 씨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순영 씨. 사랑해요. 나도요. 그렇게 나는 새 출발을 약속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처음에 펄쩍 뛰었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쌓인 거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3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잖아. 강남 아파트에서.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아. 정미영이라는 여자 당신이 3년 전에 사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거. 호텔도 같이 다니고 레스토랑도 같이 다녔잖아. 나는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기 다 있어. 증거. 당신이 숨긴 재산 목록도 있고.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순영아, 잠깐만. 이거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뭐, 회사 동료? 후배? 나는 비웃었다. 거짓말 그만해. 30년 동안 내 거짓말 다 들어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준호가 내 팔을 잡았다. 순영아, 제발 생각 좀 해봐. 애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 이혼하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 애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애들은 다 컸어. 자기 인생 살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애들한테도 난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이었어. 지금 와서 애들 핑계 대지 마.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30년 동안 돈 벌어서 이 집 샀어. 애들 대학 보냈어. 내가 뭘 했는데?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뭘 했냐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부모 병수발 내가 했어. 새벽에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이고 욕창 안 생기게 매일 몸 뒤집어드린 거 내가 했어. 애들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거 내가 했어. 학교 상담 가고 학원 보내고 도시락 싸고 숙제 봐준 거 다 내가 했어.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 돈만 벌었어? 그것도 절반은 다른 여자한테 쓰면서.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혼이야. 더 할 말 없어. 나는 돌아섰다. 어디 가는 거야? 변호사한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나는 그 집을 나왔다. 이혼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다. 준호는 처음에 버텼다. 재산 분할 금액이 너무 많다고, 위자료가 과하다고. 하지만 서연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는 점점 밀렸다. 외도 증거, 숨긴 재산 내역, 심지어 그 여자 정미영에게 보낸 카드 결제 내역까지. 결국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재산 분할 12억, 위자료 3억, 총 15억. 준호 명의의 강남 아파트는 매각해서 분할하기로 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나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끝났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 순영 씨, 민수 씨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민수 씨, 나 이제 자유야. 네, 이제 자유예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요. 새 출발하러. 이혼 후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큰아들 민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었다. 민재는 전화를 받고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솔직히 놀랍지 않아요. 뭐,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런 걸? 엄마,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됐어. 이제 끝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민재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수진이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다들 알면서 나만 몰랐던 거다. 바보처럼.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집 정리를 위해서였다. 짐을 싸러 갔을 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며칠째 안 씻은 것 같은 행색이었다. 왔어. 그가 힘없이 말했다. 짐 싸러 왔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필요한 짐만 챙겼다. 옷 몇 벌, 앨범,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 이 집에서 가져갈 건 그것밖에 없었다. 거실로 나오니 준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영아, 미안해. 나는 멈췄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다 알아.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늘 거기 있을 거라고. 미영이한테 간 건 그냥 새로운 게 필요했어. 권태기라고 해야 하나.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해.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변명 아니야, 진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고. 새로운 게 필요했다고. 그게 변명이 아니면 뭔데?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30년 동안 나한테 사랑한다 몇 번 했어? 고맙다 몇 번 했어? 생일에 꽃 한 송이 사온 적 있어?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없어. 기억나는 게 없어. 당신한테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부모님 수발 들어주는 사람. 그게 다야. 근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30년치 무관심을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나는 쓸쓸히 웃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불쌍해 보였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잘 살아.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민수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남동 빌라를 팔고 우리는 제주도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는 감귤나무가 있고 뒷뜰에는 작은 텃밭이 있다. 순영 씨, 아침이에요. 민수 씨가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온다. 또 늦잠 잤네. 어젯밤에 별 보느라 늦게 잤잖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63세 시작한 새 인생은 생각보다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점심은 내가 차리고 저녁은 민수 씨가 요리한다. 밤에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거나 거실에서 영화를 본다. 준호와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민수 씨는 나를 순영 씨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여보라고 부른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민수 씨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해물 파스타 어때요? 아까 재래시장에서 싱싱한 거 사왔거든요. 좋아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몰랐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요리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다. 아이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온다. 민재는 처음엔 내 재혼에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한번 내려와서 민수 씨를 만난 뒤로는 태도가 바뀌었다. 민수 삼촌 좋은 분 같아요. 엄마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행복하시죠? 그게 다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고마웠다. 준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끝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다. 준호 소식은 가끔 민재를 통해 들었다. 외도 상대 정미영과는 헤어졌다고 한다. 아파트도 매각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그녀가 먼저 떠났다고. 지금 준호는 혼자 원룸에서 산다고 했다.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엄마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네. 술 끊으라고 해도 안 끊고 자꾸 엄마 얘기하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민재야, 네. 엄마는 아빠 미워하지 않아. 원망도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네. 아빠 건강 챙기는 건 내가 해줘. 난 더 이상 그 사람 아내가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붉게 빛나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준호를 떠난 것도
민수 씨를 선택한 것도 오히려 더 일찍 이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늦은 때는 없다고 했다. 민수 씨가 그랬다.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나는 62에 새 출발을 했고 63에 새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 64세 나는 매일이 행복하다.